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71억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8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9월 이후 6년 정도 만입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87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13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등을 포함한 9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1% 성장률을 보인 것과 비교한다면 성장세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가 가전제품과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수출이 2.9%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업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여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와 잦은 비의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가 5년여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한 건 지난 2012년 4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폭우와 잦은 비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지난달은 특히 폭우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12% 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황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51.6을 기록했고 이는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PMI 지수는 기업이 체감하는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요. 또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의미가 있는 거래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시장은 예상보다는 또 부진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나 거래소는 장 초반에 상승을 보이다가 10시 조금 전부터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7거래일째 상승 중이다라는 것인데 일단 오늘장에 대한 기대는 좀 충분했습니다. 전일 국제유가가 올랐고요. 미국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의 반등,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초대형 상륙 강습함을 일본 치남대에 배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것인데 시장은 이렇다 할 방향성을 지금 찾지 못하고 관망세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해드린 대로 국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중국의 PMI 지수도 잘 나오는 등 국내외 지표 자체로만 보면 여전히 경기 확장 측면 그리고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돌아서는 그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장의 포인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언제인지 그 부분이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코스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361.5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상승하다가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0.07% 오늘 장도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9시 50분경부터 뚝 꺾였습니다. 2370포인트대였는데 2352포인트대까지 꺾였다가 다시금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보합권 수준까지는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중으로 봤고요.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도였는데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118억 원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 가담이 눈에 띄고요. 개인은 906억 원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하던 기관이 오늘 1372억 원 정도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전 주체가 매도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0.6%, SK하이닉스도 0.3% 정도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가 통상임금 어제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동안 낙폭이 좀 크긴 컸죠. 14만 원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어제 상승하고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강보합이고요. LG화학, 네이버, 신한지주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물산은 12만 9천 원대 지켜주네요. 자,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상승이 큽니다. 일단 현대차 3인방 오늘 상승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들이 오늘 불거지면서 관련 종목들 만도, 현대모비스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주들까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KB금융, 삼성생명, SK텔레콤 모두 하락하고요. SK만이 1.68%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2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660포인트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662포인트 오늘 장중에 0.64%나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 오늘도 잘 달립니다. 7거래일째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자, 이제 일중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9시 50분 정도에 살짝 저점 확인한 뒤에 658포인트 저점 확인한 뒤에 올라갑니다. 662.33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도 오늘의 고가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지금 동반 매도하고요. 외국인이 사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 247억 원 오늘도 매수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오늘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지금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지금 강보합, 약보합 매일매일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의 등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변동폭도 크지 않고요. 메디톡스와 슈젤 같은 경우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 낙폭이 좀 있고요. CJENM 역시 그동안 68,000원 지지받고 올라온 뒤에 오늘 잠깐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들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6위부터 10위는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더 많네요. 바이로메드 하루 쉬고 지금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13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로에는 8만원 지지받네요. 코미팜 50원 상승하고요. 포스코캠텍, SK머티리얼즈 모두 약보합권입니다. 마지막으로 11위부터 1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컴투스, 파라다이스 상승하는데 신라젠이 26,000원대 뚫고 올라가면서 6%대 강세 보입니다. 컴투스도 오늘 꽤 많은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파라다이스도 14,75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자,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하루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원 20전 하락합니다. 1122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 비슷한 흐름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방향성 여전히 탐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어떤 이슈들이 움직이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경제 지표인 것 같고요. 8월 수출 지표라든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수출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면서 47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 성장한 이후에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주자릿수 성장은 8개월째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호조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7.6억 달러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중국 수출이 10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오히려 수출에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외에 EU라든가 일본 그리고 인도, 아세안 시장 모두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수출의 호조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수출주 중심의 센티먼트는 지속적으로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도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아무래도 무더위 그리고 집중호우 영향으로 좀 채소값이 뛰면서 8월 소비자 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2.6%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농축 수산물 중심으로 좀 신선식품 지수가 18.3%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 생활물품의 좀 상승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Y 그리고 계란 파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 급등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일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해질 수 있는 여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어떤 변수나 지표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좀 큰 이벤트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7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9월 9일은 북한의 건국절이 있습니다. 일단 22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지난 회의에서 가을쯤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만큼 9월 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월 정도부터 테이퍼링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수출 기업 중심으로 채산성 악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좀 급진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월 정도 실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금액으로는 현재 600억 유로를 매입하고 있는데 한 300에서 400억 유로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심은 9월 달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9월 9일에 있을 북한의 건국절인데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커졌던 게 코스피 하락을 견인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발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화염과 분노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화됐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꼬리 위험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특히 9월 달에는 미국 내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월 초에 세법 개정안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말에는 예산안이랑 부채 한도 협상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미국 내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이 되니까요. 실적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 가운데서도 좀 특징적인 거는 탑라인 성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게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거든요. 아무래도 수출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동비보다 고정비가 높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고정비 원가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업종을 좀 골라본다면 에너지, 화학, 음식료, 건강관리 이 4개 업종들이 고정비가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가 큰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성이 개선되는 종목들 주목하자 그리고 어떤 종목군인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경제 동향을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 골이 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커 급감하면서 면세점, 여행사,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지금 직격탄을 중국에서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금 미납 이유로 인해서 납품 거부가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다시 납품을 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된 것은 다행입니다. 플라스틱 연료 탱크를 납품하고 있는 그 베이징 잉루제 같은 경우는 프랑스 회사인 그 플라스틱 옴니엄의 중국 자회사인데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현대 자동차의 매출 의존도가 68%나 될 정도로 높고요.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납품했던 이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야밤에 이메일만 통보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급 중단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그 부분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만 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없어도 차량 제작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때문에 표준 변경이라든지 보조금 조정 정책, 불매운동을 통해서 우리 현대 자동차에 대한 압박을 했는데 이제는 납품 거부라는 다른 카드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조금만 더 짚어보면 현대기아차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 보니까 급감해가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하고 영업이익도 엄청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수준인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품업계나 전반적으로 힘들겠죠? 네, 지금 현재 그 베이징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판매 대수를 125만 대로 예상했는데 이를 80만 대까지 낮췄습니다. 현재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마저도 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베이징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드 보복 외에도 SUV 시장의 대응 정책이 늦었고요. 또 중국의 주 구매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20대층의 맞춤형 그 전략 자동차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략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엘란트라 같은 경우에도 무려 473만 원이나 할인 판매에 나섰지만 한번 돌아선 중국인들의 구매 심리를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협력사의 연쇄 타격뿐만 아니라 충칭에 건설된 5공장도 하청업체들이 밀린 그 납품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시험 가동을 좀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이고요. 특히 일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현대에서 지분을 빼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심각한데 지금 부품 관련 업체들도 심각하고요. 롯데마트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들 워낙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롯데 사태가 지금 99개 점포 중에 87개가 영업 중단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지 사유가 소방법, 시설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시든지 간에 한두 건씩 계속 생기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시정한 뒤에, 한 달 뒤에는 관련 부처가 나와서 재검검을 합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5개월이 지나도록 차일 피일, 미룰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점포 2곳에 대해서 23대 그 펌프 모터, 4대 그 변압기까지 몰수할 정도로 앞으로 영업 재개가 언제 시작이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3,600억 원을 긴급 투입했는데요. 이마저도 모두 바닥이 나면서 지금은 3억 달러의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매달 1,0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 피해액이 연말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내수 시장에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한국 기업의 무덤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왔었다. 이게 또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내려왔는데 모두가 또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몇 달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굉장히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 면세점부터 화장품 업계까지 타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네,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 그 발길이 끊긴 지 5개월이 넘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3월 이후에 유호커들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10월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에 한국 예약 그 관광객이 제로일 정도로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한데요. 이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1위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97%나 줄었고요. 신라 면세점의 영업이익도 42% 감소했고요. 또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무려 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의 38%를 임대료로 내야 되는데 한시적이나마 좀 깎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는 2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서 KBT 아성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한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남은 6개 매장을 모두 정리를 해서 중국에서 철수를 하는 그런 그 결정까지 내릴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주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중국 정부에서 해외 송금 규제하고 제주도 지역 하도급 업체들 줄도산 위험에 처했다 이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중국인들이 지금 여행도 자제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찾던 제주도도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건 제주도 쪽에 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나 중국계 지분이 뭐 줄도산 할 정도로 그게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그 자산을 해외 도피한 재계 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완다그룹의 그 완전님 회장을 비롯해서 등소평의 손녀와 결혼한 안방보험의 류사오 후이 회장 같은 거물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M&A가 모두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자본의 해외 제주도 지역에 대한 그 투자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6월 중순부터 제주도의 그 중국계 자금의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 계획은 무려 12조 7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의 그 무수천에 개발되고 있는 2억 한 6천억 원 규모의 제주 중국성 개발이 중단됐고요. 2,700억 원을 들인 서귀포시의 그 자유한 그룹의 복합 관광 단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녹지 그룹의 제주도 헬스타운이라든지 열애당 리조트 개발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쓸 자금이 끊겼고요. 또 수조 원대에 이르는 제주도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영세 건설업체들마저 좀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그 지자체라든지 노동부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획된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면은 거의 이 부분이 무산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혹시 가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한중 간의 그 관계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을 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미국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갈등 구조는 심화되게 되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사드라든지 북핵 같은 주요 이슈를 협의할 수 있는 상시 대화 채널을 지금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고위급 회담뿐만 아니라 1.5 트랙의 전략 대화도 연례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부의 1:1로 프로젝트라든지 또 이와 연계된 황해권 그리고 환동해권 정책도 추진하면서 양국의 긴장감을 계속 낮춰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의 그 군사적 동맹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인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